생명과학 2 13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복습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세포 끝나고 하는 발효라는 거예요. 발효.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이건 복사 붙여넣기 했는데 왜 못하지? 우리가 산소 호흡을 한 거예요. 산소 호흡. 산소 호흡을 했다. 그래서 이제 발효하고 산소 호흡하고 이제 차이점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뒤에는 사례를 조사해서 발표할 수 있다는데, 사례 정도는 아주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발효라는 얘기는, 이 단어는 굉장히 친숙할 거예요. 그죠? 그럼 이 발효에는 어떤 발효가 있을지, 그리고 산소 호흡과 발효의 차이는 무엇일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인물을 미리 본 학생들은 알겠지만, 이 첫째 장, 둘째 장 끝. 내용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만 잘 안다면 쉽게 넘어갈 수 있겠다. 그래서 일단은 정의를 알아야 되는데, 정의는 산소호흡은 우리 정의 많이 했었죠. 당연히 산소 이용해야지. 유산소니까. 산소를 이용해서 유기물을 이산화탄소와 물로 완전히 분해한다. 완전히. 세포호흡을 통해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호흡이라고 하는 건 세포호흡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세포호흡 얘기할 때는 무조건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데, 산소가 있는 조건에서는 분해 산물, 생성물이 완전히 분해된 거다. 그에 반해서 발효는 일단 산소가 없어야 돼요. 산소가. 사실 원래는 우리가 작년 교육과정까지만 하면 여기서 발효와 산소호흡과 무산소호흡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었어요. 산소가 없다고 해서 꼭 발효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의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산소가 없는 환경인 건 필수 조건. 그리고 전자전달계를 거치지 않고, 이 전자전달계를 거치지 않고도 우리가 선생님이 얘기했던 무산소 호흡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포인트들이 조건을 다 맞춰야 돼요.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구분할 때 좀 유용한 건데, 유기물을 분해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건 똑같은데, 유기물을 중간 단계까지만 분해한다. 여기에 완전이라고 우리가 선생님이 방금 체크를 했었죠. 완전히가 아니고 중간 단계까지만 분해한다. 그 얘기는 이산화탄소가 아니고 다른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들어지는 물질에 따라서 이제 발효를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산소호흡은 단계적으로 이제 계단 형태로 이렇게 내려간다. 에너지가 점점. 그래서 단계적으로 일어나고, 이 단계일 때마다 당연히 효소가 사용되겠죠. 그래서 많은 양의 ATP가 생성될 수 있다. 이게 산소호흡이고, 오른쪽 그림을 보면 발효가 있어요. 발효도 포도당 쓰는 거 똑같아. 포도당에서 시작하는 거 똑같아요. 근데 분해 산물이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 완전히 분해되지 않고 일부분만 분해된다. 분해돼서 중간 산물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소량의 ATP만 생성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차이점이 되겠죠. 밑에 표를 보면 표가 많이 비워져 있을 거예요. 우리 보고 써야지. 우리 원래 어제 수업을 듣고 있는 이 너희들, 오늘은 둘째 날이었어. 어제 계약을 했어야 되고, 사실. 그리고 원래 모의고사 보는 날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됐는데, 등교계 꼭
다음 주다 언제다 이렇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또 언제 바뀔지 모르잖아, 그지? 그래서 등교 계약을 하게 되면 등교 계약하는 할 때 우리 3반 4반이 같은 날 똑같이 들었어. 그래서 참 좋아. 같은 날 유인물 검사를 하겠습니다. 이거 뭐 따로 뭐 채팅방이나 어디에 안내하지 않을 거예요. 수업을 듣는지 안 듣는지도 볼 수 있겠죠. 여기 시작한 지 이거 5분밖에 안 됐는데 이 얘기를 한 거야. 5분도 안 들었다는 얘기지.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어쨌든 우리가 등교 계약할 때 유인물을 검사를 하겠다. 그래서 유인물 내라고 하겠죠. 유인물 내라고 하는데 유인물이 빈칸이 이렇게 막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어서 컴퓨터로 이제 파일에다가 컴퓨터로 채우는 친구들이 있죠. 근데 사실 너무 벌써 많이 진도를 너무 많이 나갔어. 그래서 프린트를 어떻게든 구해서 뽑아가지고 보면은 참 좋을 텐데 선생님이 막 일찌감치 이렇게 올려놓은 게 아니어서 그렇게까지는 좀 억지인 것 같고 오게 되면 바로 뽑으면 되죠. 파일로 갖고 있는 친구들. 그래서 파일을 항상 파일로 갖고 있는 친구들은 갖고 다녀야 돼. USB를 등교를 할 때 갖고 와야 돼. 그리고 종이로 이제 출력해서 잘 필기를 하고 있는 학생들은 그걸 그냥 그대로 내면 됩니다. 그대로 이렇게 뭐 집게나 클립 이런 거는 줄 테니까 그렇게 내면 되겠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표에 있는 내용을 다 썼죠. 산소호흡과 발효를 비교하면 일단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유기물 분해해서 에너지 얻는다. 이건 똑같다.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산소호흡은 많은 양의 ATP 생성하지만 발효는 조금만 생성한다. 이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다량의 ATP가 몇 ATP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몇 ATP였죠? 이게 포도당을 기질로 했을 때야. 포도당으로 시작했을 때, 포도당을 기질로 했을 때, 포도당으로 시작했을 때 산소호흡에서 만들어지는 ATP의 양은 28 ATP. 뭐 이 숫자를 외우는 게 뭐 의미는 없는데 외우면 좀 편하겠죠. 이런 거 난 안 외운다. 그리고 이제 발효는 몇 ATP를 생성하는지 이제 밑에서 할 겁니다. 산소 당연히 필요하고 발효는 불필요하다. 그리고 장소 세포질에서 일어나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근데 발효는 미토콘드리아가 관여할 수 없다. 하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고 할 수 없다라고 해요. 하고 싶어도 못해. 발효는 그래요. 반응 경로를 보면 산소호흡,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산소호흡의 세 가지 단계, 해당 과정, 피르부산의 산화와 TCA 회로, 그리고 산화적 인산화, 이렇게 세 단계를 다 거치지만 우리 발효는 뭐라고 했죠? 전자전달계를 거치지 않고 라고 했어요. 위에. 이래서 정의가 중요합니다. 정의만 알면 밑에 표 채우는 거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해당 과정과 피르부산이 젖산 또는 에탄올로 환원되는 요 과정만 거치게 된다. 유기물 분해 정도도 산소호흡은 완전 분해되는 반면에 발효는 완전히 분해되지 않는다. 뭐 불완전 분해라고 해도 되고 중간 단계까지만 분해라고 해도 되고 뭐 중간 산물이 만들어진다. 뭐 이렇게 써도 좋습니다. 발효의 이제 과정과 종류. 과정. 발효는 어떤 과정을 거칠까? 우리가 위에서 이미 했죠. 반응 경로가 곧 발효의 과정이 됩니다. 젖산 발효와 알코올 발효에서는 산소 호흡과 마찬가지로 먼저 포도당이 해당 과정을 거친다. 해당 과정을 거쳐서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해당 과정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피르부산으로 분해된다. 해당 과정은 정상적으로 잘 일어난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반응을 이렇게 거쳐서 최종 산물인 젖산과 에탄올을 각각 생성한다. 당연히 젖산 발효는 젖산을 만들고 알코올 발효는
에탄올을 만든다. 그래서 발효를 크게 이제 두 단계로 나누면, 첫 번째로 해당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NAD 플러스를 재생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이 NAD 플러스를 재생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강조를 할 거예요. 첫 번째, 해당 과정은 우리 많이 했죠. 많이 했다. 그래서 피르부산이 만들어지면서 NADH가 만들어졌고, NADH가 몇 개 만들어졌을까? 그렇죠. 2개 만들어졌고, 그리고 ATP가 몇 개 만들어졌을까? 그 2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선생님, 그 패드가 있는데 마우스를 쓰고 있네. 이미 너무 마우스가 편하네. 마우스를 바꿨거든 또. TMI죠. 그래서 해당 과정을 거치면 이렇게 이 NADH와 이 ATP가 만들어진다. 이제 NAD 플러스 재생 단계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NAD 플러스를 재생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우리가 해당 과정에서 NADH가 만들어졌죠? NADH는 뭐로부터 만들어져요? NAD 플러스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야. NAD 플러스로부터 만들어진다. NAD 플러스에 수소이온이 붙으면 NADH가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다시 NAD를 재생한다는 얘기는 결국 이 역과정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당 과정에서 생성된 이 NADH는 당연히 산소가 있으면 미토콘드리아 내막의 전자전달계에서 전자를 전달하고 NAD 플러스로 재생된다. 이 복합체 어디라고 했지? 1, 2, 3, 4 중에 1이라고 했죠. 1. 하지만 산소가 없으면 NADH는 전자전달계에 전자를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NAD 플러스로 재생되지 못한다. 요게 이제 요 하지만부터 여기까지 재생되지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자전달계가 이렇게 1, 2, 3, 4 이렇게 복합체가 있다고 합시다. 내막이야. 미토콘의 내막까지는 안 그랬어요. 이렇게 3, 4 이렇게 그럼 NADH가 복합체 1의 전자를 전달하고 NAD 플러스가 되죠. 그럼 전자가 이렇게 쭉쭉 올 거야. 올 때 여기서 최종적으로 전자를 받아주는 애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광합성에서도 나중에 최종 전자 수용체가 무엇인지 강조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세포호흡에서 최종적으로 전자를 받아주는 애가 산소였다. 산소가 이제 받아서 물이 됩니다. 물. 우리가 전자하고 우리는 뭐 양성자하고 같이 본다고 했었어요. 생물에서는. 그래서 산소를 받아서 물이 된다. 물. 그럼 결국 만약에 이 산소가 없어. 산소가 없으면 전자를 못 받아줘요. 전자를 못 받아주면 이 위에 애가 전자를 못 주잖아. 그지? 못 주니까 얘도 다시 앞에서 전자를 못 받아. 그지? 산화와 환원 개념이었잖아. 이거 전자전달계는 산화와 환원 개념이었어요. 산화되어 있는 애가 또 산화될 수가 없는 거야. 여기서는 이미 전자를 갖고 있는 애들이 더 전자를 못 받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산소가 전자를 받아주지 않으면 이게 계속 흘러가야 돼. 전자를 전달하면서 전자가 흘러가야 되는데 얘가 아예 마지막에 못 받아주니까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 처음에 전자를 주는 NADH도 복합체 1에 전자를 줄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냥 여기 있는 걸 그냥 여기 써 있는 걸 그냥 외우잖아. 그러면
굉장히 멀게 느껴지고 어려워. 근데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전자전달계라는 걸 배웠으니까 전자전달계에서 마지막에 받아주는 애가 그게 이제 산소라는 걸 알면 좋고 걔가 못 받아줘.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애가 못 주는 거야. 전자를 못 준다. 계속 못 주다 보면 처음에 있는 애도 못 주는 거야. 그 처음에 있는 애가 NADH야. 그 NADH가 전자를 줘야 NAD 플러스로 되는데 전자를 못 줘. 그러니까 NAD 플러스로 재생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 해당 과정 할 때 해당 과정에서 이제 포도당이 3탄소를 한번 나누죠. 그 다음에 이제 피로부산이 되죠. 요 단계에서 이제 NADH가 생성되잖아.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는 것 똑같은 거라 안 그렸어요. 그렸네 결국. 이 NADH가 여기서 생성돼. 이때 NAD 플러스가 있어야 NADH가 생성되는 거야. NAD 플러스가 없으면 당연히 NADH는 못 만들어지는 거예요. 반응물이 없는데 어떻게 생성물이 만들어져. 이 부분이 뭐 다들 쉽게 느껴지면 참 좋을 텐데 어렵게 느껴지면 꼭 질문을 해서 해결을 하세요. 정말 쉬운 개념이야. 정말 쉬운 개념인데 다 혼자 공부하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잖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NAD 플러스가 결국 다시 만들어지지 않으면 산소가 없어서 NADH가 NAD로 변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이 NAD 플러스가 안 만들어지죠. 그러면 해당 과정에서 NADH가 다시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NADH가 다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NAD 플러스가 NADH로 이렇게 탈수소 작용을 하지 못하면 해당 과정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과정이 중단된다. 해당 과정이 중단되면 당연히 ATP가 생성되지 않는다. ATP가 생성되지 않으면 죽는 거야. 그러나 젖산 발효나 알코올 발효가 일어날 때에는 해당 과정에서 생성된 이 NADH가 피로부산이나 아세트알데히드의 양성자, 수소이온과 전자를 전달하고 NAD 플러스로 다시 만들어지는, 재생되기 때문에 계속 해당 과정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알코올 발효와 젖산 발효 이 과정에서 NADH를 이제 소비하는 거야, 쓰는 거야. NADH를 결국 써서 NAD 플러스를 다시 만들어준다. 그래서 해당 과정이 일어나게 해준다. 요게 발효의 의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발효가 갖고 있는 아주 좋은 의미지. 발효의 어떻게 보면 기능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발효를 왜 발효를 하죠?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거라고 대답을 해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발효가 중요한 이유는 NAD 플러스, 해당 과정에 필요한 NAD 플러스를 재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발효의 의의는 해당 과정에서 필요한 NAD 플러스를 재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생하기 때문에, 재생하는 것, 이게 의의가 됩니다.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제 발효의 종류에 대해서 봅니다. 발효의 종류 이미 얘기했죠. 젖산 발효와 알코올 발효가 있다. 그래서 젖산 발효는 뭐 사실 제일 많이 일어나는, 제일 우리하고 친숙하죠. 그래서 우리 근육에서 이제 과잉된 운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골격근이 발달하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에,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미 저장되어 있는 ATP 양이 적어요. 우리가 체내에
이 조직이나 이 근육 조직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에 이제 ATP가 이미 저장돼 있어요. 아주 소량이지만 저장이 돼 있어. 그래서 아주 작은 움직임은 그 저장되어 있는 ATP를 쓰는 거야. 뭐 그러다가 사실 크레아틴 인산해가지고 크레아틴 작용을 해서 ATP를 생성할 수도 있고, 뭐 산소 호흡을 할 수도 있는데 너무 많이 쓴단 말이지. 너무 많이 쓰면, 갑작스럽게 많이 쓰게 되면 우리가 산소 호흡의 단계가 엄청 길잖아요. 그래서 빨리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급격한 운동을 할 때 젖산 발효를 통해서 해당 과정이라도 어떻게든 돌려가지고 ATP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산소가 없으면 죽어야지. 뭐 해당 과정 해봤자 2개 ATP밖에 안 만들어지는데 뭐 이거 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의미가 있어요. 이 ATP라고라도 만들 수 있잖아. 0 ATP면 죽음이야, 죽음. 근데 2 ATP면 죽진 않았죠. 그냥 힘들 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친숙한 근육에서 일어나는 이 젖산 발효. 그래서 뭐 근육에서도 일어나고 딴 데서도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젖산 발효의 이용 보면 우리 김치, 젓갈, 치즈, 요구르트 등 발효식품 만드는데 이용된다. 이거 우리는 뭐 많이 했을 거예요, 아마. 뭐 기술 과정 시간이나 이럴 때. 젖산 발효는 젖산균이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포도당을 분해해서 젖산을 만드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발효는 중간 산물, 그 만들어지는 생성물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실 우리 TCA 회로도 처음 만들어지는 물질이 시트르산이었잖아. 시트르산. 그래서 대부분 이제 무슨 회로나 뭐 경로나 이런 거 할 때 생성물 가지고 이름을 많이 붙입니다. 젖산 발효의 이제 과정을 보면 한 분자의 포도당이 해당 과정을 거친다. 또 오른쪽 그림 보면 포도당이 해당 과정 거쳐서 피루부산 만듭니다. 스포하면 밑에 알코올 발효에서도 포도당이 해당 과정을 거쳐서 피루부산 만듭니다. 여기까지는 똑같다. 그 다음에 요 피루부산이 젖산으로 전환되면서 우리 중간 단계 이런 거 안 합니다. 젖산으로 전환되면서 여기에서 NADH를 소비해서 NAD 플러스를 만든다. 됐죠? 피루부산은 해당 과정에서 생성된 NADH로부터 수소이온과 전자를 받아서 젖산으로 환원되고, 그리고 NADH는 NAD 플러스로 산화된다. 산화 환원은 나보다 얘네가 낫지. 난 아마 죽을 때까지 헷갈릴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알코올 발효예요. 알코올 발효는 당연히 생성물이 알코올이다, 알코올. 근데 여기 우리는 이제 주로 이제 에탄올을 합니다. 그래, 에탄올이니까 술 만들죠, 술. 그래서 막걸리지, 막걸리.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올해는 꼭 했으면 좋겠어. 어차피 뭐 우리 반끼리 해도 되고, 4반 같은 경우에 3반도 이과반 전체가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수능 끝나고 한 12월 말쯤에 이제 학교도 일찍 끝나고 할 것도 없죠. 그죠? 그러면은 막걸리 같이 담가서 먹는 거. 요번이 3년째인데 꼭 해보고 싶은데 쉽지 않아. 근데 이제 우리 학년이니까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딴소리가 많아진다. 알코올 발효는 이렇게 에탄올 생성한다. 똑같아요. 포도당이 피루부산 만든 다음에 이제 피루부산에서 젖산 발효하고는 다르게 중간에 한 단계를 거칩니다. 아세트알데하이드를 거쳐서 에탄올이 만들어진다.
우리가 주로 자주 술을 먹잖아. 그러면 반대 과정인 거야. 반대 과정. 반대 과정으로 이제 분해를 해요. 그래서 술이 센 사람도 있지. 술이 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알데하이드에서 에탄올을 바꿔주는 효소. 요게 이제 뭐 사실 효소가 정반응, 역반응을 다 관여하는 효소들이 많아요. 그런 효소를 이제 가역적인 효소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그래. 뭐 술 잘 먹는 사람들은 에탄올을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분해시키는 효소가 많거나 효소 활성이 높거나 이러면 술이 센 사람들이에요. 뭐 간이 좋다 그러지, 간. 그 간이 좋다는 얘기가 사실은 뭐 왜냐면 간이 좋으면 그 효소 활성이 높으니까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사실.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뭐 아니죠. 뭐 너무 큰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야. 뭐 다 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정도는 TMI 아니지 않나?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는 피로부산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될 때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해본 학생들도 있겠지만 뭐 효모의 알코올 발효에서 그 발효 산물로 확인하는 게 이제 맹관부 이렇게 해가지고, 와, 잘 그린다. 이게 퀸의 발효관이 막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맹관부에 이제 기체가 이제 이렇게 있겠죠. 맹관부에 이제 기체가 차면은 요 기체가 이산화탄소다. 이런 걸 이제 했었어요. 우리가 할 거야. 이번 우리 실험을 못 하겠지. 등교 계약을 해도. 어쨌든 뭐 실험을 할 수 있게 되면은 이런 거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이런 거 하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이산화탄소가 어떤 과정에서 만들어지는지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피로부산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로 전환될 때 이산화탄소가 방출된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수능 특강에 있는 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뭐 산소흡, 알코올 발효와 젖산 발효의 이제 장소, 해당 과정이 일어나는지, 탈탄산 반응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우리가 앞에 표에서 안 나왔던 게 이런 거. 앞에 표에서는 우리는 산소호흡과 발효를 비교한 거야. 여기서는 발효끼리도 비교하는 표입니다. 그래서 젖산 발효는 탈탄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대신에 이제 산이잖아. 산이니까 pH가 낮아집니다. pH가 낮아진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pH가 낮아지는 게 좋아, 안 좋아? 안 좋겠지? 그럼 왜 안 좋아? 왜 안 좋지? 도대체 왜 안 좋지? 왜지? 왜요?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효소 단원에서 했었지. 효소마다 최적의 pH가 있다. 그럼 결국 효소의 활성이 떨어지는 거야. 우리 지금 조직에서, 근육에서, 이거는 이제 사실 뭐 효모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 근육 조직에서 젖산이 많이 만들어져. 그러면 그 산을 우리가 인식을 해가지고 이제 알배긴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그 고통은 단순히 이제 pH가 낮아져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효소 활성도 낮아지기 때문에 좋지 않겠죠.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효소는 효소마다 최적의 pH를 갖는데 pH가 낮아지면 당연히 효소 활성이 낮아질 수 있다. 그리고 탈수소 반응이 있습니다. 뭐 탈수소 반응은 다 일어나네. 그리고 주요소는 산소호흡은 이제 FAD 썼죠? FAD-G2 해가지고 FAD가 나왔는데 나머지 애들은 NAD+만 관여하고 전자전달에 당연히 관여하지 않는다.
최종 전자 수용체도 아세트알데하이드와 이제 피로부산 이렇게 나뉜다. 여기 써있지, 산소. 산화적 인산화는 당연히 일어나지 않아요. 산화적 인산화가 우리 세포호흡에 어떤 단계에서 작용하는 게 산화적 인산화였어? 우리가 세포호흡의 세 단계 뭐라고 했죠? 해당 과정, 피르부산의 산화와 TCA 회로, 그리고 전자전달계. 이렇게 크게 세 개라고 했어요. 그럼 그 중에서 해당 과정하고 피르부산의 산화와 TCA 회로는 무슨 인산화? 기질 수준의 인산화였어. 뭐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니네. 저번 시간에 또 복습을 했었죠. 복습을 했는데 또 모르면 또 지금 하면 되지 뭐. 그럼 마지막 이제 전자전달계가 산화적 인산화였어. 근데 발효는 전자전달계를 거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산화적 인산화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결이 되죠. 이런 건 외우는 게 아니다. 정의만 외우면 되잖아. 정의.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닌데요 이러겠지. 아닌데요, 다 외워야 되는데요 이러겠지. 그럼 다 외우면은 다른 걸 못 외워. 뭐 뇌는 공간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장기 기억에는 용량이 없지만 작업 기억에는 용량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업 기억에 있는 걸 장기 기억으로 계속 넘겨야 돼. 넘기려면 유의미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유의미하게. 또 딴 소리. 미안해. 그래도 온라인 온라인 교육까지 아니고 온라인 수업을 하면 딴 소리 확실히 적어지는 것 같아. 하다가 혼자니까 뭔가 이게 재미가 없어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다가 자각하게 되는 것 같아. 기질 수준 인산화는 당연히 일어난다. 해당 과정에서 일어나니까. 그리고 포도당 한 분자당 ATP 합성량은 여기에 써있는 32 ATP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이거 표 어디서 갖고 왔다고? 수능특강. 우리 저번에 그 표 어디서 갖고 왔다고? 수능특강. 그래서 32라고 그냥 안 하겠다. 원래 두 개 다 알려주고 헷갈리게 하는 게 여기 파트의 또 하나의 재미인데 그 재미를 보지 않겠습니다. 뭐 수업을 제대로 안 들으면 헷갈리겠죠. 그렇겠죠. 그렇다고 만약에 문제에서 32라고 썼어.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조건이 있죠. 조건이 NADH는 2.5 ATP, FADH2는 1.5 ATP를 생산한다라고 조건을 주면 32라고 하면 당연히 틀린 거죠. 그죠? 혹시나. 그리고 당연히 소량 합성됐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실험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효모의 알코올 발효해서 뭐야, 앞에 그렸던 그림이랑 똑같네. 과정을 보면 3개의 발효관에 표와 같이 내용물을 넣은 후에 맹관부에 기체가 들어가지 않도록 발효관을 세운 다음 속마개로 막고 발생하는 기체의 부피를 5분마다 기록한다. 여기서 이제 손마개로 막은 이유는 무산소 조건 만들어 주려고. 그리고 맹관부에 기체가 모이면 용액 일부를 뽑아내고 KOH 용액을 넣는다. 전 시간에 했었죠. KOH 용액은 이산화탄소를 제거한다. 그럼 이미 우린 알고 있잖아. 효모가 알코올 발효를 하고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만든다라는 이 지식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실험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KOH를 넣어서 만약에 이 맹관부의 이제 부피가 감소한다면 그렇다면 CO2가 맞는 거예요. 그지? 이렇게 검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효관 A, B, C가 있다. A는 증류소 넣네 대조군이다. 그럼 얘가 이제 실험군이 됐구나. 그래서 여기는 포도당을 넣고 밑에는 갈락토스를 넣었어요.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B와 C에서 발생한 기체의 부피가 증가해서 수면의 높이가 낮아진다.
이건 이제 여기서 보면 돼. 그 이유는 B하고 C는 중류수 말고 포도당하고 갈락토스 넣었으니까 효모가 발효하겠죠. 발효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생산하겠죠. 여기서 이제 뭐 세포호흡을 해서 뭐 산소호흡을 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틀리겠죠. 그리고 일정 시간 후에 발생한 기체의 부피는 B, C, A 순이며 A에서는 기체가 발생하지 않았다. 중류소만 넣었으니까 대주군이니까 기체가 발생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호흡 기질로 B가 제일 부피가 많았대. B. 부피가 많았다는 얘기는 이산화탄소가 제일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고, 이 얘기는 발효가 제일 많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발효가 제일 많이 일어났다는 그 이야기는 이 얘기다. 호흡 기질로 갈락토스보다 포도당을 더 잘 이용한다. 이걸 이제 우리가 전 시간 맨 마지막에 했던 부분인데, 우리 호흡 기질로 여러 가지를 다 쓸 수 있어요.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봤잖아. 탄수화물에서도 우리 단당류,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이렇게 나눴었잖아. 그럼 걔네들은 똑같이 포도당하고 육탄소를 갖고 있지만 중간에 들어가야 돼요. 해당 과정의 중간에. TCA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당연히 조금 포도당보다는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 B와 C에서 KOH 용액을 발효관에 넣으면 맹간부의 수면의 높이가 높아진다. 왜? KOH를 넣어주면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기 때문에 그만큼 맹간부의 부피는 다 이산화탄소였는데 이산화탄소가 없어지니까 다시 수면의 높이가 높아진다. 알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발효가 끝납니다. 발효가 간단하죠. 발효가 끝나고 들어가는 이 파트는 이제 광합성입니다. 광합성이 좀 내용이 좀 많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세포호흡보다 어려운 것 같아, 나는. 그래서 이해하는 이 깊이가 광합성이 조금 더 까다로운 느낌이 듭니다. 그게 내가 광합성을 못해서 그런 건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성취 기준은 광원계를 통한 명반응 과정을 모형을 이용해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모형 같은 것도 만들어 보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우리는 먼 이야기다. 그래서 광합성이라는 걸 우리는 중학교 때부터 배웠어요. 중학교 때. 광합성이 뭐죠? 그죠? 빛에너지 이용해서 포도당 합성하는 거다.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포도당 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산화탄소는 탄소 하나잖아? 포도당은 탄소 6개잖아? 탄소 하나짜리 가지고 탄소 6개짜리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광합성은 포도당 합성하는 거다. 그때 빛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러면 빛에너지가 그냥 알아서 자 여기 에너지요. 자 쓰세요. 안 하겠죠 당연히. 빛이 오면 빛을 받을 때 받아서 내가 쓸 수 있어야 돼. 빛을 받는다고 해서 다 광합성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식물도 그 빛에너지를 받아서 광합성을 쓸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빛을 수집하는 애가 필요해요. 그 수집하는 역할을 하는 아이들이 색소입니다. 색소.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색소가 엽록소입니다. 엽록소. 덜 유명하죠. 덜 유명하고 처음 보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요 카로티노이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합성 색소에는 우리는 엽록소와 카로티노이드가 있다.
광합성 색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걸로 당연히 엽록소는 초록색이다. 그래서 식물이 초록색이잖아. 그래서는 아니고 사실. 그래서 초록색이다. 엽록소가 초록색이라서. 이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엽록소의 종류에는 엽록소 A, 엽록소 B, 엽록소 C, 엽록소 D가 있다. 여기서 가장 큰 기능을 하고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전자 친화도가 높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애가 당연히 A다. A. 그래서 엽록소 A는 광합성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색소로, 그래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색소로 이래서 이걸 중심 색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합성에서 중심 색소를 쓰시오 이러면 엽록소 A를 쓰면 됩니다. 알겠죠? 일부 광합성 세균을 제외한 모든 광합성 생물이 가지고 있고 엽록소 B, C, D는 생물종에 따라 다르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 다르게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은 1학년 때 그리고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네? 언제 했다고요? 작년에 했잖아. 우리 마지막에 뭐 생태계 단원에서 했죠. 그래서 환경에 영향을 받는 요인 해가지고 수면의 깊이에 따라서 수심의 깊이에 따라 가지고 뭐 분포하는 조류와 차이가 나오고, 그래서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가 있고 엽록소 A는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데 녹조류는 B, 그 갈조류는 C, 홍조류는 D다. 그래서 녹갈홍 이렇게 외우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선생님 혼자만 들죠. 그래서 식물의 엽록체에는 엽록소 A와 B가 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식물에서 가장 가까운 친척관계, 가장 그나마 가까운 친척관계가 녹조류의 녹조류. 이제 더 뭐 배우게 되면 이제 차축조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녹조류는 엽록소 A하고 B를 갖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너무 뭐 깊게 알 필요 없는데 뭐 이렇게 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엽록소 A가 중심 색소다. 제일 많은 역할을 하는구나. 식물은 엽록소 A하고 B가 있구나. 끝. 카로티노이드가 있구나. 그래서 카로티노이드에는 카로틴과 잔토필이 있다. 요 이제 이름이 나오는 이유가 우리가 색소 분리 실험이 있어요. 뭐 시금치 빻아가지고 현타객을 만든 다음에 종이 뭐 이상한 종이 딱 꽂아놔. 그러면은 쭉쭉쭉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빨리 올라가면서 색소가 이제 지용성과 수용성 이런 성질 때문에 뭐 분자량도 이제 하나의 특성이고, 그래서 점점 이제 이동하는 거리가 달라져요. 뭐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색소를 분리하는 실험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기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써놓긴 했습니다. 그래서 카로틴과 잔토필이 있다. 그냥 우리는 이름을 보고 카로틴, 잔토필이 그냥 카로티노이드 안에 있는 애들이네. 카로티노이드가 어떠한 하나의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대명사 같은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로티노이드의 기능이 굵은 글씨로 써 있어요. 엽록소가 흡수하지 못하는 파장의 빛을 흡수한다. 요 엽록소가 흡수하지 못하는 파장의 빛을 흡수한다는 얘기를 보조색소라고 합니다. 보조적으로 역할을 하는 거잖아. 보조색소라고 한다. 광합성의 보조색소를 쓰시오. 그러면 쓸 수 있는 답이 우리는 3개밖에 없는 거야. 카로티노이드 또는 카로틴 또는 잔토필. 그죠? 근데 카로티노이드라고 쓰는 게 더 제일 좋겠다. 카로티노이드라고 쓰는 게 제일 좋겠다. 그래서 애들은 빛을 흡수해서, 더 웃기는 건 카로티노이드 보조색소야. 보조가 붙은 이유가 얘네들이 광합성을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엽록소에 전달해야 된다. 엽록소 형한테 줘야 돼, 결국.
그러니까 뭐 자기 파트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데 나는 못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애한테 이렇게 준다. 그리고 빛을 분산시켜가지고 과도한 빛에 의해 엽록소가 손상되는 것을 막는다. 이런 건 이제 그냥 사이드로 그냥 보면 되겠다. 빛의 파장과 광합성 색소. 광합성 색소는 가시광선 흡수한다. 가시광선. 이것도 쉽지. 가시광선은 파장 범위가 약 380나노미터에서 750나노미터인 빛으로 파장에 따라 색깔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런 거 우리 물리에서 했잖아. 물리. 광합성 색소는 파장에 따라서 빛의 흡수율이 다르다. 빛의 파장에 따라서 색소는 파장에 따라서 흡수율이 다르다. 그래서 엽록소 A하고 B하고 카로티노이드가 있으면 얘네들이 주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흡수 파장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얘기야. 그래서 이런 광합성 색소에 따른 빛의 파장을 흡수하는 걸 알아보기 위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흡수 스펙트럼과 작용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흡수 스펙트럼은 말 그대로 흡수하는지야, 흡수. 그래서 이 엽록소 A나 엽록소 B나 카로티노이드가 어느 파장에서 흡수를 잘 하는가, 어느 파장에서, 자 여기 오른쪽 밑에 그래프를 보면, 그래프 볼 때 항상 빛의 파장에 따른 빛의 흡수율 이거죠. 그래서 어느 파장에서 가장 빛 흡수율이 어떻게 변할까, 이걸 보는 게 흡수 스펙트럼입니다. 이 이유는 파장에 따라서 빛의 흡수율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게 흡수 스펙트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작용 스펙트럼은 실제로 작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작용. 여기서 우리가 지금 무슨 단원이야? 광합성 단원이죠. 이 작용은 광합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광합성이 얼마나 일어났느냐, 이 얘기야. 그러면 이 얘기는 어떤 식물 전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엽록소 A, 엽록소 B, 카로티노이드가 서로 따로따로 광합성을 할 수 있다고 안 했습니다. 왜? 카로티노이드 보조색소야, 보조색소. 보조색소는 지가 광합성을 할 수 없다. 그래서 형한테 준다라고 했죠. 그 형이 엽록소 A야. 그럼 결국 광합성이 되는 건 식물이지, 엽록체지, 색소가 아닌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하나의 선으로만 나타납니다. 이거 이제 구체적으로 비교하는 건 내일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사실 뒤에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또 여기 밑줄 친 부분 뭐 다음 시간에 써도 되고요. 지금 잠깐 멈춰놓고 써놓으면 다음 시간에 좀 편하겠죠. 오늘도 고생을 많이 했고 이제 며칠 안 남은 것 같아요. 학교에 나오더라도 많이 힘들 거예요. 지금 뭐 학교 안 나와도 힘들지. 다들 열심히 하고 있다고 믿고 있고, 그만큼 시간이 좀 많은 만큼 잘 활용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등교 계약을 언제 하든 간에 그 다음날 모의고사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일로 바뀌었죠. 그래서 모의고사는 21일입니다. 21일. 그래서 우리 요번에 보는 모의고사를 잘 봐서 뭐 충북대 가는 사람이든 뭐 저 좋은 데 가든 더 안 좋은 데를 가든 간에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모의고사에서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학종을 쓰고 뭐 그런 거 다 좋아. 근데 결국 교과 전형을 쓰는데 최저를 못 맞추는데 쓰는 건 한 장 날리고 돈 날리고 하는 거예요. 기회 날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최저 맞추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그 근거가 우리가 시험 본 결과가 근거인 거야. 한 번도 맞춰본 적 없는 최저를 내가 어떻게 맞추냐고. 그치? 여기 오타가 하나 있어요. 청자색광입니다.